엄마는 내 귀가 멍멍해지고 뺨이 불타는 것처럼 아플 정도로 세게 뺨을 때렸다. 몇 초간 부엌 전체가 빙빙 돌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깨진 입술 안쪽에서 피맛이 느껴졌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때린 것은 처음이었다. 아빠는 바로 그 문가에 서 있었다. 엄마를 말리려 움직이지도 않았다. 엄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얼음장처럼 차갑구나. 제 미래는 중요해. 네, 미래는 한 번도 중요했던 적이 없어. 나는 그 후의 침묵을 기억한다. 무겁고 마지막과 같은 침묵이었다. 남동생은 그들 뒤 어딘가에 있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내 열쇠와 병원 진료, 서류 폴더를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도 얼굴은 여전히 욱신거렸다. 내 이름은 박하늘, 27세 여성으로 서울 근교에 산다. 3년 전 그 뺨 한 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지난달 우리 부모님은 마침내 그 대가를 치렀다. 꽉 붙잡으시라. 이번 이야기는 정말 지독한 업보가 무엇인지 보여줄 테니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드라마도 댓글로 남겨달라. 나는 모든 댓글을 다 읽는다. 그 당시 나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서울 외곽의 그 빌라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모든 집 앞이 똑같아 보이고 가로수가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으며 모두가 실제보다 더 잘 사는 척하는 그런 동네. 덥고 습하고 대부분 조용했지만 우리 집 안은 예외였다. 나는 그때 24살이었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었다. 아침에는 붐비는 국밥집에서 일하며 계란말이와 국밥 그릇을 나르고 발이 아파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저녁에는 배달 대행 일을 하며 낡은 세단 조수석에 배달 음식을 가득 싣고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팁은 열심히 하면 괜찮았지만 기름값과 통신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매월 일일이면 나는 부모님께 월세로 현금 40만 원을 건넸다. 엄마가 현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내가 만 18세가 된 날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부엌 식탁 위에 내 이름이 적힌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나는 불평 없이 적어도 소리내어 불평하지는 않고 그 돈을 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차에서 자야 했는데 아직 그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남동생 태우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는 그때 20살이었고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4년째 다니며 한 학기에 한두 과목씩 수강하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 정오까지 잠을 자고 농구 반바지와 엄마가 막 사준 비싼 후드티를 입고 침대에서 굴러나와 오후 내내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아빠는 작년에 그에게 중고지만 번쩍이는 픽업 트럭을 사주었다. 대단한 차는 아니었지만 내가 몰아본 어떤 차보다도 훨씬 좋았다. 할부금은 내가 물어봐서는 안 되는 어떤 의문의 가족 자금에서 나갔다. 저녁 식사는 보통 우리 모두가 한 공간에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엄마는 닭갈비나 파스타 같은 간단한 요리를 했고 태우가 늦게 와도 그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그는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거의 고개도 들지 않고 빨리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공부해야 한다는 변명을 중얼거리며 위층으로 사라졌다. 그가 먹은 그릇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게 내 차례라는 신호였다. 나는 식탁을 치우고 남은 음식을 긁어 모으고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매일 밤 싱크대 위를 닦았다. 만약 아침에 하려고 남겨두면 엄마는 온 집안이 들을 만큼 큰 한숨을 쉬며 내가 배려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일에 지쳐 뼈가 쑤시는 몸으로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지도록 싱크대 앞에 서서 그 일을 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 집에 오는 길에 장을 보거나
와이파이가 말썽일 때 고치거나 그들이 잊어버린 청구서를 대신 내줄 때만 나를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내가 조용히 처리하면 아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믿음직한 아이야. 그는 말하곤 했다. 그 말이 기분 좋게 느껴져야 했다. 믿음직하다는 것은 그들이 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동안 그들은 태우에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냉장고를 태우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다. 유명 브랜드 시리얼, 에너지 드링크, 비싼 오렌지 주스 같은 것들. 내 식료품 칸에는 내가 직접 산 저렴한 제품들이 있었다. 그녀는 태우가 아직 자라는 중이고 아직 학생이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변명했다. 나는 이미 다 컸고 이미 일하고 있으니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았다. 정확히는 그랬다. 나는 이것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긁어모은 모든 여윳돈은 그들이 모르는 별도의 저축 계좌로 들어갔다. 나는 10대 때부터 갑상선 문제를 겪어왔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 약, 진료는 결코 싸지 않았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내게 안정적인 직업이 될 것이라고 계속 말했다. 자격증을 따면 안정적인 근무 시간, 좋은 복리후생,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과정에 입학한 다음 간호사 양성 과정으로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운이 좋으면 유급 실습생이 될 수도 있었다. 멀게만 느껴졌지만 그것은 내 것이었다. 대부분의 밤. 나는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던지고 위층 가장 작은 침실의 침대에 쓰러졌다. 집은 태우의 방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제외하고는 어두웠다. 컨트롤러 불빛이 번쩍이고 그가 하는 게임에서 나는 희미한 폭발음이 들렸다. 나는 에어컨 소리를 들으며 누워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어느 날 밤 늦은 근무를 마치고 조용히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열린 공간을 통해 낮고 편안하게 흘러나왔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거실 램프 불빛 바로 바깥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방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에어컨이 켜지면서 내 발소리를 감추었고 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엄마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무언가를 스크롤하고 있었다. 아빠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맥주를 손에 들고 무심코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다음 달 태우 등록금으로 80만 원 더 내야 해. 엄마가 가볍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새로운 비용이 몇 가지 더 있다고 하더라. 아빠는 TV를 음소거했다. 방금 전에도 냈잖아. 그 교육비 통장이 기본적인 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긴 한데 자꾸 돈이 더 들어가네. 새 교재, 경영학 과목, 소프트웨어, 구독료 같은 거. 걔가 이번 학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얼마나 의욕적인지 보면 알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의 아주 작은 성취에도 아껴두었던 그런 종류의 자부심이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교육비 통장. 그들은 마치 그게 실제하는 것처럼, 오직 그를 위해 따로 마련된 것처럼 말했다. 나는 18살 때 졸업 직후에 대학 등록금에 대해 물었던 것을 기억했다. 엄마는 재빨리 말을 잘랐다. 집 대출금이 빡빡하다고 했다. 아빠 가게는 비수기가 있다고 했다. 대출이나 등록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아빠도 엄마 편을 들며 현실 세계는 학위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바로 돈을 버는 게 낫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 태우의 소프트웨어 구독료, 아마 필요하지도 않을 추가 비용을 위해 그 교육비 통장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아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내일 이체해. 걔가 계속 잘하게만 해. 쟤는 제대로만 하면 정말 잠재력이 있어. 그렇지.
엄마가 화면에서 무언가를 클릭하며 동의했다. 요즘 애들보다 훨씬 의욕이 넘쳐. 우린 운이 좋은 거야. 나는 간신히 침을 삼켰다. 그 말들이 돌처럼 가슴에 박혔다. 운이 좋다니, 의욕이라니. 나는 19살 때부터 투잡을 뛰며 내 학비를 벌기 위해 모든 팁을 저축해 왔는데 그건 그냥 빈둥거리는 것이었다. 천장의 선풍기는 무심하게 돌아갔다. 그들은 가게 이야기로 넘어갔다. 아빠는 변속기 수리 대금을 계속 미루는 고객에 대해 불평했다. 엄마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음 계약금의 일부를 태우 비용으로 먼저 쓰자고 제안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옆 테이블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물러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내 방에서 나는 불을 끈 채 침대에 앉아 복도 건너편 태우의 방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교육비 통장은 신화가 아니었다. 단지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규칙이 있었을 뿐이다. 내가 받아들였던 모든 안 된다는 말들, 우리가 돈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지원서를 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추하고 날카롭게 재구성되었다. 그것은 내가 보통 묻어두었던 또 다른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약 2년 전, 나는 마침내 기술센터의 초급 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등록했다. 단기 과정이었고 저렴했으며 사무 경험을 쌓게 해주고 어쩌면 내 갑상선 약값에 도움이 될 보험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몇 주 동안 안내 책자를 공부했고 심지어 국밥집 사장님에게 추천서도 받았다. 입학시험은 금요일 아침이었다. 목요일 밤, 내 차는 버디에스대 멀쩡히 주차되어 있었다. 금요일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고 케이블은 누군가 잡아당긴 것처럼 헐거워져 있었다. 아빠가 나와서 보닛을 열어보고는 점프 스타트가 필요하고 어쩌면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시동을 걸어주고 내가 운전해서 갔을 때 시험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다. 환불 불가한 응시료는 날아갔고 자리는 채워졌다. 나는 주차장에서 목이 메인 채로 전화했고 그들은 미안하지만 다음 과정은 6개월 후에나 있다고 말했다. 아빠는 자기 시간에 대해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 마치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행동했다. 태우는 그 주말에 친구들과 해변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갑작스러운 계획이었고 큰 무리였다. 나는 그때 그것에 대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돈 때문에 너무 속상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구하는데 너무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 교육비 통장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 오래된 고장은 다르게 느껴졌다. 의심스러웠다. 어쩌면 누군가가 내가 그 자리에 머물도록 확실히 조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증거는 없었지만 속이 메스꺼워지는 불길한 예감이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그것을 곱씹었다. 조각들이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았지만 아플 만큼 충분히 가까웠다.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나는 어제의 혼란 속에서 9시쯤 간신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따랐다. 태우는 10시가 다 되어서야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운동 반바지와 탱크톱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는 엄마가 오직 그를 위해 사다 놓은 비싼 시리얼을 집어들고 카운터에 기대어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그는 이윽고 고개를 들었다. 누나, 오늘 일해? 오후 근무. 왜? 내 차 기름이 없는데 정오에 강의가 있어. 학교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병원 가는 길 아니야? 병원? 내 갑상선 진료? 내분비과 의사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몇 달 전에 예약해둔 그 진료 말인가? 최근 검사 결과에서 무언가 이상 신호가 잡혔다. 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할 정도였다. 초음파, 혈액 검사, 상담. 나는 이미 직장에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였다. 나는 커피를 더 천천히 저었다. 오늘은 안 돼. 그 진료 중요해. 혹을 다시 검사해야 한단 말이야. 네가 기름을 넣든가 아니면 유정이 차를 얻어타. 그가 짧고 짜증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하루에 20분이면 되잖아. 그냥 병원 예약을 옮겨. 검사는 어디 도망 안 가잖아. 옮기라고?
예약 자리가 나무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안 돼.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어. 네, 차는 네가 알아서 해.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시리얼 그릇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내려놓았다. 됐어. 누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그는 부엌을 뛰쳐나가며 이미 귀에 휴대폰을 대고 거실로 향했다. 나는 그가 내가 까다롭다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엄마가 문가에 나타났다. 팔짱을 낀 채 그 익숙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태우가 네가 학교 가는 걸 안 도와준다고 하더구나. 한번 태워주는 거잖아요, 엄마. 쟤는 차도 있고 면허도 있어요. 그냥 태워주는 게 아니야. 걔 교육을 지원하는 거지. 걔가 얼마나 산만한지 알잖니. 작은 부탁 하나잖니 하느라. 그게 다야. 작은 부탁. 그 말은 내가 수년간 들어온 다른 모든 말들과 메아리 쳤다. 이건 제 건강 문제예요. 의사 선생님이 미루지 말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한 톤 높였다. 넌 이기적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가족끼리 고집을 부렸니? 이기적이라고? 내 진료를 지키는 게 그 단어는 생각보다 더 아프게 다가와 어젯밤의 모든 일 위에 쌓였다. 내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날카로운 손짓으로 내 말을 막았다. 엄마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왔고 손은 이미 올라가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타일 벽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내 뺨을 강타했다. 그 충격에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피부에 뜨거운 섬광이 터지면서 시야가 몇 초간 흐려졌다. 나는 반쯤 비틀거리며 본능적으로 손을 올렸고 이빨에 부딪혀 찢어진 입술에서 구리 맛이 났다. 따가움은 빠르게, 깊게, 그리고 마치 화상 입은 듯 욱신거리며 퍼져나갔다. 부엌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엄마의 휴대폰에서 나던 라디오 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이 오직 냉장고의 낮은 윙윙거림과 내 귓가에 쿵쾅거리는 맥박 소리뿐이었다. 나는 흐릿한 시야를 걷어내려고 눈을 힘껏 깜빡이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손을 반쯤 든 채 얼어붙어 있었고 눈은 자기가 방금 한 짓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금세 지나갔다. 그녀의 입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얇은 선으로 굳어졌다. 그녀 뒤에는 태우가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입가에는 작은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기다려온 오락거리라도 되는 양 지켜보기만 했다. 그때 현관문이 익숙한 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혔다. 아빠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빠르게 복도를 가로질렀고 현관 테이블에 열쇠를 내려놓으며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몇 초 후 아치형 입구에 나타났다. 작업복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엄마가 문제에 대해 문자를 보냈을 때 짓는 그 단호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엄마와 나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늘이가 또 태우 학교 가는 걸 안 도와주겠다고 하잖아. 내가 좋게 부탁했는데도 저는 제 진료가 있어요. 내가 느꼈던 것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 아래 내 뺨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이건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우리 사이의 공간을 채우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내 얼굴을 흘끗 보았고 빠르게 번지는 붉은 자국을 보았을 테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무표정하고 실망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지금은 태우 교육이 우선이야. 걔는 지금 기세를 타고 있어. 너는 병원 예약 하나쯤은 옮길 수 있잖아. 몇 년 동안 같은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 헤매던 녀석이 기세를 탔다고? 내가 입을 열었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하느라. 언제쯤이면 그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니. 침묵이 다시, 이번에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여전히 굳어있던 엄마의 손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태우의 비웃음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분명했다. 팔짱을 낀 채 내가 언제나 그랬듯 굴복하기를 기다리는 아빠를 보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다. 태우가 위층에서 스크롤하는 동안 설거지를 하던 모든 밤들, 부어오른 발로 번팁으로 썼던 모든 월세 수표들, 그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던 모든 안 된다는 말들,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화되었다. 그들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거절했을 때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다. 아빠의 목소리는 더 낮고 단호해졌다. 제 미래는 중요해. 내 미래는 한 번도 중요했던 적이 없어. 그 말들은 깔끔하게 박혔다. 소리칠 필요도 없었다. 그냥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실이었다. 나는 논쟁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냥 오랫동안 그의 얼굴에 어린 완전한 확신을 기억하려는 듯 그를 쳐다본 다음 돌아서서 가방을 두었던 카운터로 걸어갔다. 내 손은 열쇠, 보험카드와 검사, 의뢰서가 든 폴더, 휴대폰을 잡을 때 떨렸다. 뺨의 자국은 심장이 뛸 때마다 욱신거렸다. 엄마가 마침내 이제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아, 기다려. 아빠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를 지나갈 수 있도록 겨우 비켜서는 태우를 지나쳤다. 손을 뻗지도 다른 말을 하지도 않는 아빠를 지나쳤다. 현관문은 몇 마일이나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해냈다. 문을 열고 눈부신 오후의 열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차 안에서 약 30초간 앉아 있었다. 엔진은 돌아가고 에어컨은 내 불타는 피부에 차가운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백미러에는 이미 멍이 짙어지며 선명한 손자국 모양이 나타나고 있었다. 안으로 돌아가 사과를 요구하고 소란을 피울 수도 있었다. 대신 나는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예약 시간은 40분 후였고 교통이 협조해준다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대기실은 소독약과 오래된 잡지 냄새가 났다. 나는 접수를 하고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몇 년 동안 나를 봐온 김 선생님, 바로 그 내분비과 의사 선생님은 내가 앉았을 때 막 메모를 끝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처음에는 미소 지었지만 이내 얼굴을 굳혔다. 하늘 씨, 뺨에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망설였다. 목이 메었다. 진료실은 너무 밝고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다. 가족 문제로 좀 심하게 다퉈서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앞으로 약간 몸을 기울였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보안팀을 부를까요? 보안팀은 아니에요. 내가 재빨리 말했다. 그냥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나를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여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녀는 내 차트를 열고 평소처럼 약이 잘 듣는지, 새로운 증상은 없는지 물었고 피를 뽑고 옆방에서 초음파 검사를 예약했다. 그곳의 기사님도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지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김 선생님은 직접 나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수치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혹이 커지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별일 없으면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나는 서류를 챙기며 감사 인사를 했다. 내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할 때 그녀가 가볍게 내 팔을 잡았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달부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위한 새로운 유급 교육생을 모집해요. 병원에서 지원하고 복리후생도 좋은 과정이에요. 특히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전에 관심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원하면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 제안에 깜짝 놀랐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최 부장님이 담당인데 공정한 분이고 정말 끈기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이력서 보내봐요. 제 이름 언급하고요. 다음 주부터 면접 시작이에요. 나는 다시 목이 메었지만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더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내렸다. 멍은 꾸준히 욱신거렸지만 머릿속의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 가능성이 느껴졌다. 그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무언가가. 다음 주 나는 여전히 멍이 가시지 않은 채로 면접에 참석했다. 병원의 회의실은 평범한 베이지색 벽, 긴 테이블, 팀워크에 대한 몇 가지 격려 포스터가 전부였다. 그때쯤 멍은 보기 흉한 노란색 그림자로 변해 있었고 대부분 컨실러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앉았을 때 최 부장님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40대 중반이었고 다부진 체격에 주머니에 관리자 배지가 달린 병원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는 40분 동안 이야기했다. 그는 내 경력, 왜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바쁜 근무 중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몇 년간 혼란 속에서 식당 서빙을 했고 별다른 지원 없이 내 건강 문제를 관리했으며 내 머리와 마음을 실제로 사용하는 안정적인 무언가를 원한다고. 그가 내 얼굴의 자국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힘든 가족 상황이 있었어요. 해결됐습니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메모만 했다. 마지막에 그는 뒤로 기댔다. 다음 기수에 한 자리 비어 있습니다. 유급 교육이고 자격증 취득 후 정규직 혜택 다 받습니다. 병원에서 대부분 지원하고요. 괜찮으면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 두 번째 면접은 필요 없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6시 정각에 출근했다. 배지를 달고 지난주에 지급받은 내 피부에 바삭하게 느껴지는 새 유니폼을 입고 그룹은 작았다. 우리 8명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었고 모두 긴장했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최 부장님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오전에는 교실 수업, 오후에는 병동 실습, 몇 주마다 시험이 있는 일정을 설명했다. 그는 임상 실습 파트너로 민준 씨를 붙여주었다. 민준 씨는 30대쯤 되어 보였고 조용하며 소매 끝으로 문신이 살짝 보였다. 전직 군 의무병 출신 간호사로 이 병원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다. 첫날 그는 나에게 장갑을 건네며 말했다. 처음 3번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해요. 질문은 환자가 안정적일 때만 엄격했지만 모든 지적에는 명확한 이유가 따랐다. 소리치거나 편애하는 것 없이 그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기를 기대할 뿐이었다. 일은 첫날부터 힘들었다. 실제 환자들의 활력 징후 측정, 목욕, 돈요관 관리, 완벽해야 하는 차트 작성. 발은 다시 아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뒤에 목적이 있었다. 민준 씨는 나를 몰아붙였지만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해냈을 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는데 그게 팁통 가득한 지폐보다 더 기분 좋게 느껴졌다. 거주 문제가 금방 불거졌다. 나는 첫 주 동안 동료의 소파에서 지내며 트렁크에 짐을 넣어두었다. 최 부장님이 쉬는 시간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근무가 끝난 후 그는 나를 따로 불렀다. 제 친구 강 씨가 병원 시설 관리를 하는데 자기 차고 위에 남는 방이 하나 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깨끗하고 사생활 보호되고 가끔 간단한 청소만 도와주면 월세는 없어요. 관심 있어요? 나는 다음 날 그곳으로 이사했다. 강 씨 아저씨는 60대였고 다부진 체격에 은퇴한 정비사로 계약직으로 병원 장비를 수리하며 바쁘게 지냈다. 방은 작았다. 간이 침대, 미니 냉장고, 복도 끝에 샤워실이 있었지만 안에서 잠글 수 있었다. 그곳에서의 첫날 밤, 나는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바닥에 앉아 먹었다. 아무도 문을 두드리며 저녁이 왜 준비되지 않았냐고 묻지 않았다. 알람이 울릴 때까지 쭉 잤다. 머리 위로 발소리도, 벽을 통해 들리는 희미한 게임 소리도 없었다. 그 차이는 점진적이지만 깊게 다가왔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조용한 아침, 내가 원하는 것만 사는 장보기, 시간 낭비라는 비아냥거림 없이 공부하는 저녁, 밤새 싱크대에 그릇을 남겨둬도 한숨 쉬는 사람 없고 내 근무 시간을 추적하거나
왜 아직 집에 오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며칠 후 현우 오빠가 도와주러 왔다. 나는 예전 국밥집에서 일할 때부터 알던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어느 날 저녁 트럭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아무 질문 없이 트레일러를 달고 나타났다. 우리는 어두워진 후 버디에스트에 차가 없을 때 그 집으로 갔다. 들어가는 만큼 짐을 쌌다. 옷, 노트북, 책 몇 권, 내가 산 공구들, 중요한 서류들, 나머지는 남겨두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20분. 현우 오빠는 무거운 상자들을 날랐고 축구와 새로운 메뉴에 대한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떠날 때 나는 백미러로 집이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현관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강씨 아저씨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방으로 짐을 옮겼다. 그는 맥주 한 잔을 권하며 해병대 시절 이야기 두어 개를 해주고는 나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벽을 따라 상자를 쌓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천을 걸고 중고가게에서 산 램프를 꽂았다. 작았지만 내 것이었다. 첫 주에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엄마에게서 온 긴 문자였다. 내가 과민 반응했다는 둥, 아빠가 걱정으로 병이 났다는 둥, 태우가 지금 누나를 필요로 한다는 둥, 태우에게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충전기가 어디 있냐고 묻는 문자가 두어 개 왔다. 나는 미리 보기 이상은 읽지 않았다. 하나씩 번호를 차단하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대화 목록을 삭제했다. 내 휴대폰의 침묵은 그들이 건넸을지도 모를 어떤 사과보다도 더 깨끗하게 느껴졌다. 병원에서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대했다.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민준 씨는 내가 완벽하게 할 때까지 정맥 주사 기술을 교정해 주었고 그러고 나서 좋아요라고 말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다른 교육생들은 노트를 공유하고 계산 없이 쉬는 시간을 대신해 주었다. 최 부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교육 내용이 잘 이해되는지, 진료 일정에 맞춰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공정했고 숨은 의도가 없었다. 나는 숨을 더 편하게 쉬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 서두르지 않고 스트레칭을 했다. 저녁에는 간이 침대에 누워 플래시 카드를 복습했고 창문을 살짝 열어 플로리다 제스민 향기 짙은 밤 공기를 들였다. 병동을 걸어 다니느라 살이 몇 킬로 빠졌다. 환자들을 들어올리며 힘이 붙었다. 갑상선 문제는 약을 제때 챙겨 먹으며 잘 관리되었다. 아무도 그 비용에 대해 묻지 않았다. 처음으로 미래가 내가 구걸해야 하는 무언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편리한 존재가 아닌 유능한 존재로 봐주는 곳에서 한 근무 쌓여가고 있었다. 프로그램 시작 2개월 후 마침내 첫 월급이 나왔다. 평범한 봉투에 담겨 있었다. 앞면에는 내 이름이 타이핑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병원 로고가 있었다. 세금과 공제액을 빼고 81만 2천 원.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은 아니었지만 내가 내 힘으로 벌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수표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고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함께 쓰던 낡은 공동계좌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쉬는 날, 나는 시내의 한 지점으로 걸어 들어가 새 계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급여 명세서를 제출했다. 창구 직원은 친절했고 타이핑하는 동안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나를 옆 사무실로 안내하는 지점장과 함께 돌아왔다. 저희가 표준 확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신용 파일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록과 높은 잔액이 있네요. 오늘은 계좌를 개설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체 보고서를 발급받아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할 겁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멍한 상태로 걸어 나왔다. 부정적인 기록이라니. 나는 신용카드를 가져본 적도 대출을 받은 적도 없었다. 내 유일한 빚은 작년에 다 갚은 작은 의료비뿐이었다. 강씨 아저씨 집으로 돌아와 나는 그의 오래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해 세 곳의 신용정보기관에 무료 보고서를 요청했다. 일주일 후 우편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도착했다. 나는 그것들을 증거처럼 간이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숫자들은 차갑게 나를 응시했다.
총 4,200만 원. 5개의 카드와 2개의 개인 대출에 걸쳐 있었고 모두 7년 전부터 내 이름으로 개설된 것들이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내가 20살 때 정규직 근무를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나는 한 줄 한 줄 훑어보았다. 우리 집 주소로 배송된 게임 콘솔 패키지, 태우 사이즈의 고급 운동화, 아빠 가게 거래처로 청구된 공구와 자동차 부품들, 내가 엿들었던 그들이 논의하던 금액과 일치하는 전문대학 등록금 납부 내역,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겨우 최소 금액만 매달 납부되었다. 이자는 느리고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모든 구매 내역은 그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갔다. 신청서에는 내 이름이, 위조된 서명은 엄마의 정갈한 필체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기본적인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 미래를 담보로 비밀 신용 한도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나는 방이 어두워질 때까지 구겨진 보고서를 주먹에 쥔 채 앉아 있었다. 분노는 뺨을 맞았을 때보다 더 깊은, 더 역겨운 배신감과 뒤섞였다. 이것은 순간적인 통제 불능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년간의 계획이었다. 동료 한 명이 시내의 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언급했다.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었다. 나는 예약을 잡고 인쇄하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서류로 가득 찬 작은 사무실에서 김은아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4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 차분하지만 직설적인 목소리. 그녀는 보고서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빠르게 훑어본 다음 고개를 들었다. 전형적인 가족 명의 도용이네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흔하지만 피해자들이 망설이기 때문에 기소하기는 더 어렵죠. 하지만 여기 서류 증거는 확실하네요. 그녀는 나에게 단계별로 설명해 주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내 신용의 사기 경보를 발동시킨다. 신용정보기관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신분 도용 진술서와 경찰 신고서 사본을 제출한다. 새로운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을 동결시킨다. 그런 다음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할지 아니면 형사고발을 추진할지 결정한다. 형사고발은 부모님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사탕발림 없이 말했다. 최소 집행유예의 배상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그럴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형광펜으로 칠해진 줄들을 쳐다보았다. 태우의 게임 장비, 아빠의 가게 설비. 그들에게는 멈출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나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들이 멈추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강씨 아저씨의 작은 방을 서성거리며 우리는 여유가 없어 라고 했던 모든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교육비 통장, 내 자격증 취득 기회를 앗아간 그 편리한 자동차 고장.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의도적이고 장기적이었다. 사흘밤을 거의 세웠다. 내 안의 한 부분은 그들이 여전히 내 부모님이라고 속삭였다. 결점이 있긴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다른 부분은 내 인생의 수십 년을 그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온 계산을 보았다. 나는 뺨 맞았던 일, 차가운 말들, 그 비웃음을 생각했다.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은하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신고해주세요. 전부 다요. 내가 서류에 서명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빠르진 않겠지만 올바른 조치입니다. 수사는 느리게 시작되었다. 형사 면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제출했다. 은행 기록, 가계 청구서, 대학 납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형사들은 카드 명세서를 확보해 배송 주소와 서명을 대조했다. 엄마의 이메일은 여러 계정 로그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빠의 사업 계좌에서는 고객들로부터 입금된 돈이 개인 경비로 사라진 것이 드러났다. 큰 수리 작업은 선금을 받고 자재는 주문하지 않았으며 작업은 반쯤 남겨두었다. 한 추가 면담에서 형사는 몇 년 전 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밤 아빠 가게의 보안 카메라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보닛 아래에서 손전등을 든 아빠의 모습, 명백하게 분리된 케이블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오래된 파일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당신이 그 시험을 놓쳤다고 말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우연이 아닌, 불운이 아닌 의도적인 증거였다. 지역 사회의 소문이 조용히 퍼졌다. 가게 손님들은 예약을 취소했고 공급 업체들은 비톡촉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의 사업은 빠르게 말라갔다. 아무도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정비사를 원하지 않았다. 엄마는 한 번 새로운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다. 내가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이야기 좀 하자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였다. 나는 듣지 않고 삭제했다. 태우는 어느 날 오후 대결이라도 하려는 듯 트럭을 몰고 병원 주차장에 나타났다. 그가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보안 요원들이 그를 쫓아냈다. 강씨 아저씨가 그 주 후반에 차고 창문에서 그를 발견했다. 만일을 대비해 타이어 렌치를 손에 든 채였다. 태우는 다시 시도하지 않고 급히 차를 몰아 떠났다. 사건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국세청이 개입하면서 탈세 혐의가 추가되었다. 소득 축소 신고, 개인 여행을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것, 그들이 판 구멍은 피해자들을 합쳐 총 1억 원에 가까웠지만 내 사건이 중심이었다. 8개월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재판날이 왔다. 그날 아침 서울 시내의 법원은 긴장감과 광택나는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검사 뒤쪽 방청석에 앉았다. 무릎 위에는 서류 폴더를 올려놓았고 심장은 차분했지만 귓가에 크게 울렸다. 은하 변호사는 몇 주 동안 내가 예상해야 할 일들, 그들이 상황을 왜곡하려 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시켜 주었다. 아빠가 먼저 들어왔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주황색 수인복은 그의 몸에 헐렁하게 걸려 있었다. 그는 살이 빠졌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의 눈은 방을 훑다가 나에게 멈췄다. 손짓도 표정도 없이 그저 자리에 앉기 전까지 긴 응시뿐이었다. 엄마가 뒤따랐다. 평범한 옷차림에 머리는 꽉 묶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 내 쪽을 흘끗 보았고 눈가는 붉었으며 이내 빠르게 시선을 내렸다. 태우는 그녀 옆에 구부정하게 앉아 집행관이 그만하라고 쏘아붙일 때까지 후드를 뒤집어 쓴 채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혐의는 길게 낭독되었다. 명의 도용, 사기, 탈세 등 여러 건이었다. 검사는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은행 기록, 위조된 신청서, 가게의 미완성 작업에 대한 고객 불만, 수년간의 숨겨진 소득을 보여주는 국세청 감사 자료. 내 피해자 진술서는 두꺼웠다. 신용보고서, 이해 제기 편지, 아빠가 내 차 케이블을 조작하는 사진, 변호인 측은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었으며 내가 복수심에 불타 과장하는 분노한 딸이라고 주장하려 했다. 그들은 가족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감옥이 남은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스트레스와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코 누구도, 특히 나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그녀는 내내 내 눈을 피했다. 아빠의 차례는 더 짧았다. 그는 일부를 인정하며 사업을 유지하느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내 정보를 쓴 것은 쉽기 때문이었고 언젠가는 갚을 생각이었다고. 나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그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후회뿐이었다. 태우는 증언하지 않고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다. 판사는 동요하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패턴이 너무나 분명했다. 판결은 단호하게 내려졌다. 아빠는 사기 규모를 고려하여 가석방 없는 3년의 주교도소형을 선고받았다. 엄마는 3년의 집행유예, 무거운 벌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발생한 모든 금액과 벌금에 대한 완전한 배상 명령을 받았다. 집부터 시작하여 자산이 처분될 것이었다. 그들이 아빠를 먼저 데리고 나갔다. 그는 난간에서 잠시 멈춰 한번 돌아보았다. 이게 모든 걸 망쳤어. 그가 낮지만 분명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아니요, 아빠가 망친 거예요. 나는 그냥 더 이상 덮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후 압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빌라는 6개월 후 경매에 넘어갔다. 마당에는 팻말이 세워지고 낯선 사람들이 내가 자란 방들을 둘러보았다.
엄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보호관찰소 출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잡다한 일을 했다. 법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대부분의 가구를 팔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태우의 트럭은 사기 계좌와 연계된 할부금이 끊기자 압류당했다. 더 이상 전문대학은 없었다. 그는 학기 중에 자퇴하고 고속도로변 편의점에서 물건을 진열하는 일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공통된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은 그가 유정인의 집 소파에서 얹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했지만 참아주고 있었다. 내 쪽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병원 후원으로 간호사 편입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추가 임상 실습 시간과 야간 수업을 커피와 투지로 버텨냈다. 시험날이 왔고 2주 후 온라인으로 결과가 발표되었다. 합격. 정식 간호사 면허를 손에 쥐었다. 나는 시내에 있는 원룸을 계약했다. 작지만 창문이 높았다. 서류에는 내 이름만 단독으로 적혀 있었다. 첫 달 월세는 내 월급으로 냈다. 보증인은 필요 없었다. 가구는 천천히 들어왔다. 중고 물품들, 진짜 침대 프레임,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창턱의 화분들. 신용회복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끝없는 전화, 내용 증명, 우편, 동결과 이해 제기. 하지만 하나씩. 사기 계좌들이 마감되고 잔액이 0으로 맞춰지면서 점수는 다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내 이름으로만 승인된 첫 신용카드는 조용한 승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몇 년에 걸쳐 몇 번 연락을 시도했다. 한 번은 엄마에게서 온 손편지. 후회로 가득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태우에게서는 오래된 습관처럼 청구서를 도와달라는 이메일이 왔다. 심지어 아빠가 출소한 후 거친 목소리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전화도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음성 사서함으로 넘기고 듣지 않고 삭제했다. 새로운 번호가 생길 때마다 차단했다. 어떤 다리는 다시 지어질 운명이 아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응급실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급여, 스트레스 없이 내 갑상선 추적 검사를 해결해주는 복리후생. 내 이야기를 내가 공유한 부분만 아는 동료들. 그들은 경계를 존중하고 성공을 축하해준다. 강씨 아저씨는 여전히 안부를 묻는다. 현우 오빠는 국밥집 신메뉴에 대해 문자를 보낸다. 민준 씨는 내 수여식 후에 맥주를 한잔하며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나쁘지 않네라고 툭 던졌다. 나는 이제 할부금을 다 갚은 믿을 수 있는 중고 해치백을 몬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리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진정으로 내 것인 공간에서 깊이 잠든다. 돌이켜보면 법정에서의 그날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따라잡은 결과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뺨을 맞은 후 걸어 나온 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해로운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다. 어떤 문은 영원히 닫혀 있어야만 한다.